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두 분의 빅마우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곳은 덴마크입니다. 항상 미국, 중국 이런 데 있다가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농업 탄소세라는 걸 걷기로 했다고 해요. 이거 방귀세 말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아침부터 이렇게 용어를 좀 잘하는데 어쨌든 농업 탄소세입니다. 산뜻하게. 네, 농업 네. 탄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축산업에서 예. 수많은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 이제 그렇죠. 발생한다라는 예.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방귀라든지 이제 이들의 트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척추동물의 이제 소화기관, 우리도 예. 이제 방귀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당연히 갖고 있는 거니까 소도 이제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거 해서 잘 안 하면은 막 배도 아프고 병원도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이건 네. 뭐 우리 속담에 잘 먹고 잘 배출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것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더욱또 이들이 먹는 사료. 그러니까 사료를 이제 키우는 사료. 과정에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를 쓰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도 또 이제 온실가스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중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대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량이 자동차 한 대 맞먹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소라고 한다라면 단지 화석 연료를 떼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물론 쉽게 거기서 생각할 수 있죠. 많이 예.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체에서 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꽤 우리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또 가축이 이 중에서 1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하. 대부분 이제 소긴 합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구촌에 있어서의 탄소를 줄여야 되는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1990년의 기준적으로 보면 다른 쪽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덴마크가 먼저 손을 들고 이 부분을 좀 시행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탄이 사실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그래서 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덴마크에서 먼저 이렇게 나선 겁니까? 예, 일단 뭐 온실가스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탄소 단위로 환산을 해가지고 뭐 세금 같은 게 매겨진다라는 거는 뭐 배경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탄가스 얼마 발생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얼마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환원해서 하기 때문에 단위는 뭐 거의 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배경으로 다 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덴마크 자체는 사실 해운업이 조금 유명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해운업이 그 유명 해운사들이 있어가지고 머스크라는 예. 일론 머스크 회사가 말고 있어서 머스크. 예. 진짜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괜찮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농업 중에는 낙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낙농 뭐 사실 국토의 한 60% 정도가 농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낙농업의 비중이 특히 높다. 그리고 돼지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 연결돼 있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사실은 스마트팜 같은 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국내 생산해서 자국내 먹는 것들이 아니냐. 워낙 무유망들이 다 연계돼 있고 EU 권역 자체에서는 사실 관세 같은 게 안 붙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물의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덴마크가 돼지고기로 유명한데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인구 자기네들의 나라를 먹을 것보다 훨씬 수출을 위해서 많이 키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결국은 덴마크 인구는 한 600만밖에 안 되는데 돼지 사육수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아까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아까 좀 아침부터 예. 걸린 내용이긴 한데 이게 방귀세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 돼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런 이산화탄소로 환원된 어떻게 보자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탄소세를 부과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5년 뒤부터는 더 인상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짧게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도입되면? 아무래도 세금을 도입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30년까지는 우리나라 돈 한 6만 원, 소 한 마리당, 소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35년은 1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축하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이제 뭐 이게 어떤 노력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덴마크 정부에서는 한 180만 톤 정도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방귀라는 건 이제 포집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이건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에피소드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이거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었던 진짜 예. 뭐 역사가 있는 건데 사람 거를요?
예, 그 실험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거 우리 역사에 나왔었던 내용.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맞나 한번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포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이제 별의별 만행들이 다 일어났었는데 별일이 다 있었죠.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부과한다라면 분명 이쪽 산업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효과는 있을 것이다. 교수님은 일단 뭐 세금을 묻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탄소, 이산화탄소 역시 포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탄가스 역시 이제 포집 기술 같은 것들이 개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점차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세금을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세금 내는 건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들을 방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U나 특히나 점차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는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뭐 이렇게 탄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적응을 빨리 해서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낙농의 어떠한 선진화 이런 것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한시적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뭐 유럽에서 농민들 시위도 막 거세게 일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세금 조세정이라는 것은 뭐 어디든지 있는 거죠. 네. 뭐 누구라도 세금을 더 낸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있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항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제 일부 단체에서 합의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아침 25일 날 합의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따라서 어쨌든 저항은 저항이지만 이 트렌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덴마크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자기가 1990년대 발생했던 탄소의 70%를 맞추는 게 감축 목표였거든요. 근데 현 추세대로만 가더라도 68%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세를 안 걷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 축산 쪽에서 탄소세를 안 걷어도 가능한데 왜 굳이 여기다 세금을 물리느냐고 축산 쪽에서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간다라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글로벌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뭐 이게 EU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탄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2030년까지 사실 그 루즈라 폰데라이어 EC 그러니까 EU 집행위원장이 하면서 2030년까지 55% 그러니까 1990년에 비해서 55%를 감축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했고 이 플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EU 같은 데서는 이런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도 보조금도 주고 기술도 양성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녹색 성장인데 진짜 그린 테크놀로지랑 디지털하고 결합해서 있는 성장체를 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규제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탄소 규제가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탄소 규제 역시 강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강제한다는 게 결국은 관세를 매기는 거겠죠.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해서 탄소 우리는 이렇게 탄소세를 내가면서 흔히 말하는 생산 비용 올렸는데 남의 나라는 글로벌 워밍을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전 세계 지구를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 관세 적용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관세 적용 논리 이런 것들을 해서 뭐 EU 권역 내 기술 개발을 할 거라는 이런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유는 좀 친환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이런 걸로 많이 견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앞서도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보니까 뭐 발칸반도에서는 전력 수요량이 늘어서 그래서 뭐 정전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걸 보니까 정말 이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저도 인도는 안 가봤습니다만 인도에서 사셨던 분들도 역사상 최악의 더위다. 뭐 50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 이제 계절적으로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올 봄에 사과 거의 못 드셔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뭐 그게 최근 이제 들어서 뭐 상추 다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정도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앞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에 지금 와 있으니까 유럽 얘기를 계속하죠. 유럽에 이제 가장 물동량 그러니까 그 국내 영내 물동량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뭐죠?
해운, 그러니까 운하를 통해서 네. 하는 건데 이 라인강 수위가 내려가면 이게 이제 다닐 수 있는 배의 규모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죠. 오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100년 된 유물도 지금 그 속에서 나오고 있어서 역사학자들은 좋아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 라인강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서 예. 특히 이제 라인강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게 석탄입니다. 아하. 석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농산물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차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석탄 같은 경우를 주로 이제 라인강을 통해서 해야 예.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연료 비용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물류 비용, 그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 원자재 예.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각종 운하들이 예, 예. 지금 이제 물 높이가 맞아요. 낮아져가지고 지금 뭐 파누마 운하도 예. 비가 안 와가지고 예, 뭐 수위 그런- 낮아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못한다 뭐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 예.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갑자기 저 중동에 비가 많이 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이변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산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우려했던 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셈인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이거를 뭐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일단 탄소 국경 제도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예. 뭐 CBAM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뭐 탄소 국경 제도 오늘 좀 자꾸 이렇게 아침부터 산뜻하네. 아침부터 발음이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탄소를 배출하는 6대 산업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해운하고 뭐 이런 것들 추가돼야 되긴 하지만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들이 탄소를 많이 그러니까 생산 공정 자체에서 탄소를 많이 네. 낸다라는 그런 제품을 알려져 있고요. 근데 EU에서 이제 수출을 할 때 아까 그 비용 논리입니다. 예, 예. 우리는 열심히 감축하고 있는데 사실 그 탄소 문제는 글로벌이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를 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란 게 EU에서만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다 줄여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서 탄소를 많이 철강이라는 이런 거 생산하는 탄소를 많이 내면 생산하고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대해서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관세를 물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EU의 ETS라고 하는데 탄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적정, 그러니까 매년 목표를 세워놓고 탄소를 감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출권 거래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금 이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ETS,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관세를 일종의 이 탄소를 내면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작진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CBAM이라고 하지 말고 CBAM이라고 하시라고. 이게 발음이 원래 근데 보통 이런 항의가 있었다는 점. 알겠습니다. 예. 잘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감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 기후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기후 위기를 부정하시는 분이 다시 재선이 된 거가 좀 우려도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운 운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 운임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운임? 요게 이제 글로벌 노선을 크게 나누게 된다면 유럽 노선과 이제 미주 노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유럽을 가는데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그 중동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노선인 미국과 LA 노선 이 노선이 가장 큰데 여기도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뭄으로 해서 수로에 물이 없다라는 거고 미국과 그 LA가 아니라 중국과 LA 요거 중국과 LA입니다. 중국과 LA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또 파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운임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건 외생 변수에 따라서 지금 올라간 면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이 그 IT 쪽은 발달돼 있지만 일반 교역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그 유럽 노선은 지정학 지역 둘 다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합니다만 거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LA 노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파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운임이 오른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물가가 당장 문제가 결국엔, 되고요. 결국 왜냐하면 이제 물류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
공급사의 갑질도 예상이 되고 또 어. 급히 선작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급사의 갑질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그런 프리미엄 같은 것들?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돈 더 달라? 우리가 돈 더 달라. 우리가 여기를 그 이미 한정돼 있는데 급한 거는 빨리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특별 운임이라든지 다양한 걸 붙여가지고 결국은 수수료라든지 프리미엄 운임이라든지 운임을 높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속도 자체가 늘어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결국 운임비 증가에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 생산 공정 자체가 좀 느려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도 느려지고 수입도 네. 느려지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길어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업의 뭐 생산 단가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물가가 가장 문제인데 예. 물가를 올리는 어떠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운업에서 우리가 운임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중고 성가 가격입니다. 중고 성가. 왜냐하면 예. 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장 이 물동량이 되면 중고선을 이제 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고 성가가 신조 성가보다 더 높았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내일 예. 당장을 쓸 수 있는 빨리빨리 갖고 와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중고 성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구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그럴 때는 중고 성과가 올라왔을 텐데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지 않다는 건 일시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네.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애들이 누구냐? 해운사, 보험사. 예. 이제 보험료도 확 올라가는 거죠.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반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보험사라든지 해운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밸류체인의 그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2,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일시적이라면은 뭐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문제가? 그 해결될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그 확답은 못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배를 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후티 방금 문제도 이게 그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예, 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비라도 갑자기 또 와주면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를 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한번 조금 지켜보자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기우질에도 해야 되나? 아무래도 발줄도 많이 했고요. 코로나19 기간에 아까 네네. 그 흔히 말하는 중고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이제 그게 사이클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2006년 뭐 2004년 이런 그때 만든 배들이 지금 연한이 조금 빠르지만 친환경 선발 개발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예. 겹치면서 이제 개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발주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많이 한 것이 결국은 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물동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해운업이 뭐 늘 2년 벌어서 뭐 8년 굽는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창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많이 받아가지고 크게 벌었다가 또 다 털고 나가는 이런 산업들이다. 무섭네. 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사이클이 엄청 타는 이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선사들 보면은 그 수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도커가 꽉 차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어차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해운업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쪽만 보자면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예. 해운업을 보는 이유가 이제 주식 투자라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하. 어차피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대세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야 되고 예. 또 지금 주식 시장에서 반응들을 보게 된다라면 H&M 같은 어떤 글로벌 예, 컨테이너 선사의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우리 연안이라든지 그 동남아 노선을 다니고 있는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작은 해운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데죠? 뭐 그러니까 S&T 모티스라든지 뭐 아니면 흥한해운 뭐 이런 대한해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은 컨테이너가 주력이 아니라 연안이 주력입니다. 뭐 규모 아무래도 많이 규모가 작은 예. 거죠. 그 벌크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뭐 쌀이라든지 석탄 같은 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H&M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H&M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1등서부터 10등까지 딱 그 순위를 세우면 우리 H&M이 몇 척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님은? 많이? 여러 대? 10척 전부입니다. 아 진짜요? 네, 12척까지 네. H&M이 갖고 있고 그만큼 규모 경제를 달성해서 우리가 이 H&M이 그렇게 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라가는 건 있는데 예. 주식을 사기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짧게. 그러면 해운업 자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사이클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발주 물량 한 것들이 이게 선박들이 교체가 되고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래 해운업이란 게 2년 8년 얘기했는데 많이 벌고 다 털어내는 이렇게 지금이 성숙인가요? 지금 성숙이죠. 지금 성숙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일이 이제 차차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그 크리스마스 물동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부터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해운주들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